안녕하세요.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자,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네, 작년과는 사뭇 다르죠. 이 크리스마스 이브 분위기가. 작년만 하더라도 참 흥분되고, 그죠? 설레고, 또 즐거운 이런 성탄 이브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길에는 사람 하나 없네요. 지금 저희 사무실이 강남 테헤란로고요. 여기 삼성동인데, 정말 인적이 없습니다. 인적이. 오늘부터 쉬는 회사들도 많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좀 안타깝습니다. 특히 이제 자녀를 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뿐만 아니라요. 다른 여러 가지 문제도 작년과 혹은 과거와 여러모로 여러 가지들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주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최근 일주일 동안 참 다사다난했잖아요. 그죠? 1년이 다사다난했는데 최근 일주일은 아주 압축적으로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일주일 동안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저의 넋두리 수다다 이렇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이제 이슈화 되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변창훈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둘째 치고요. 그건 번외로 하더라도 기습적으로 이제 전국 32개 지역에 규제 지역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정말 기습적이죠. 일말의 여지도 없이 발표하고 그 다음날부터 바로 지정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해프닝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발표 전날, 그 다음날 계약서를 쓰려고 했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대출이 70%에서 50%로 줄어버리니까 집을 사지 못하는 상황들도 발생했을 것 같고, 그 전날 가계약금식으로 거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분들은 정말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바야흐로 이제 전국토가 거의 대부분 지역이 이제 규제 지역인 것 같습니다. 강원도 지역만 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강원도도 조만간 규제 지역이 되지 않을까. 지금 강원도나 특히 속초와 강릉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원주랑 춘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전국토가 규제 지역 안에 다 포함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이런 거죠. 지금 저희가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불편합니다. 왜? 안 해봤던 거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는 이 코로나 시대, 과거의 삶을 모르고, 저희 과거의 라이프 스타일을 모르고요.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갑자기 딱 대한민국에 떨어졌다. 그럼 그 사람은 처음부터 지구라는 행성은 그냥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거구나. 9시 이후에는 아무도 못 만나는구나. 그냥 이렇게 인식하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불편한 게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처음부터 그냥 그런 삶으로 가는 거니까 저희는 그런 삶을 안 살았기 때문에 불편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규제 지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소규모의 규제 지역이었다가 이제 점점 커져서 전국적으로 규제 지역이 확대됐습니다. 이번 규제 지역 지정의 특징은 이런 거죠. 이제 집값이 아주 많이 오른 것을 규제한 것도 있지만 앞으로 오를 지역까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규제 지역을 이제 강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이라는 국토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모든 지역은 지금 현재 강원도를 빼놓고는 다 규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원도도 조만간 규제 지역으로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이 지금 광역시나 중소도시가 지금 이제 32개 지역에 거의 다 포함이 되는데, 물론 집값이 제가 생각해도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그런 지역에 보면 시세 차익을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32개 지역, 이제 부산도 마찬가지고 대구도 마찬가지고 잠깐 풀어줬다가 정말 아이러니하게 선거 전에 풀어졌다가, 정말 아이러니하죠. 선거 전에 풀어졌다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바로 규제 지역으로 다시 지정을 하고, 다시 풀어졌다가 또 이제 규제 지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일단은 이제 그 규제 지역으로 비규제 지역으로 이제 들어간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죠? 대출이 좀 까다롭지 않다라든가 취득세라든가 이런 면에서 좀 자유롭다든가, 좀 자유롭다는 표현보다는 좀 규제가 덜 하다든가 이런 이유에서인데, 이제 전국토가 규제 지역이 되면 양도소득세는 3주택자는 75% 내는구나. 그죠? 73.5%인가요? 그죠? 2주택자는 한 60% 내는구나. 취득세는 8% 내고 12% 내는구나. 그냥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냥. 그죠?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는 거고요. 아, 주택을 살 때는 그냥 대출은 뭐 70%라는 생각 안 들겠죠. 이제 무조건 50%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규제가 어떻게 보면 규제를 해지하는, 그러니까 뭐 더 이상 규제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왜 전국토가 동일시돼 버리면 아무런 규제가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냥 다 똑같은 겁니다. 그죠? 물론 거래량은 좀 줄 수도 있겠죠.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내 집 마련은 더욱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이 전세 가격 폭등은 앞으로 한 수년간 지속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물론 이제 정부도 어쩔 수 없이 규제 지역을 선포한 거로 생각이 듭니다만, 만약에 풍선 효과가 소도시까지로 이어진다면 소도시까지 전체가 규제 지역으로 다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은 이 규제 지역에 대한 공포감 대신 이제 일상화가 되겠죠. 그리고 더 이상 묻어질 것 같아요. 묻어질 것 같아. 더 이상 규제 지역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왜? 전국이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전라도 광주에서 투자를 해도 똑같은 규제를 받고, 서울특별시에다 투자를 해도 똑같은 규제를 받습니다. 그죠? 최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 있는 강남 일부 지역들 지금 뭐 집값이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금은 다 어디로 몰릴까요? 그죠? 다 역뉴턴으로 해서 수도권의 주요 도시라든가 서울의 핵심지, 특히 최근에 항상 한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개발 지역들 쪽으로 아마 투자금들이 많이 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서울과 수도권이 수도권 주요 중심지가 점점 더 거대화 될 것 같고요. 자금들이 더 많이 몰릴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또 초연극화 현상, 2차, 3차에 걸친 초연극화 현상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정부도 어쩔 수 없이 특단의 대책을 발휘해서 규제 지역을 지정을 했지만, 지금은 앞으로는 내년 정도 되면 별 의미가 없어질 것 같아요. 전국토가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죠. 1주택이라는 겁니다. 이제 1가구 1주택만 허용하겠다라는 겁니다. 뭐 강제 조항은 없다고 합니다. 강제 조항은 없는데 원칙적으로는 1가구 1주택만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원칙이라는 단어에는 상당히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일단은 그러면 현재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자, 원칙적으로 1가구 1주택만 허용하겠다라는 것은 다주택자한테는 더 어마어마한 고삐를 이제 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 지금 뭐 사회주의냐 뭐 아니다, 뭐 공산주의냐 아니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은 어쨌거나, 특히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집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한 50%, 없는 분들이 한 50%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1가구 1주택만 원칙적으로 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지역은 집값이 30억이고 B라는 지역은 집값이 10억이라고 했을 때 1가구 1주택만 허용되다 보니까 A라는 지역, 집값 30억 정도 해당되는 지역에 있으신 분들은 뭐 팔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양극화는 점점 벌어지겠죠. 두 번째, 뭐 교육이라든가 뭐 자녀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직장의 문제, 기타 등등의 문제로 이사를 가려고 하면 글쎄요, 집을 구하기 정말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죠? 1가구 1주택만 원칙적으로 된다면. 세 번째는 이제 지금의 가장 그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집이 없으신 분들, 특히 임차인 분들의 고충이 어마어마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이 임대차 문제가 지금 뭐 다 예견했던 거잖아요. 2, 3년 전부터 예견했던 거고, 임대차 입법이 발효될 때도 많은 전문가들이 임대차 입법이 발효되면 뒷돈으로 거래가 상당히 많아질 거고 전세 가격은 폭등할 거다. 실제로 뒷돈으로 거래가 많이 하잖아요. 저희 고객분이요. 전세 가격이 좀 세긴 했겠죠. 그죠? 이 강남의 모 아파트입니다. 어떤 아파트라고 얘기하면 딱 티가 나니까. 세대수가 얼마 안 돼서. 그죠? 대치동에 있는 모 아파트인데요. 임차인을 이번에 내보내는데 무려 4천만 원을 줬다고 합니다. 와. 임차인을 내보내는데요. 뒷돈이 약 4천만 원 정도 임차인이 받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 집을 팔기 위해서. 물론 이거는 양도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파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불로소득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다주택자들이 집을 판 돈에 대해서, 자금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라고 하면서 임차인들이 이렇게 수천만 원씩 뒷돈을 받아가는 거는 불로소득이 아닌가요? 그거는 당연히 인정해줘야지 되는 돈인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잣대라는 게 누구한테는
기준이 되고 누구한테는 예외가 된다라는 거는 상당히 비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뭐 다시 얘기가 산으로 가는데요. 임대차 문제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이제 인구의 절반이 이제 무주택자인데요. 이 무주택자는 어디서 살까요? 자, 서울만 일단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공공이 지금 임대차 시장에 관여를 해서 공공이 공급하는 양은 전체 임대 시장의 약 1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 인구를 이제 1000만이라고 가정했을 때요.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50대 50이라고 할게요. 뭐 정확히 55대 45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50대 5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진 자, 집을 갖고 있으신 분이 500만이고 없으신 분들이 500만인 겁니다. 500만 원의 10%면 약 50만 호 정도.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450만 호는요. 민간 임대 시장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다주택자들이 임대를 놔서 계속해서 시장이 굴러가는 거고요. 정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는 약 10% 정도 됩니다. 그 10%도 아파트와 단독 다가구 다세대 비율로 나누면요, 또 아파트는 또 형편없이 물량이 적어요. 거의 대부분이 뭐 최근에 뭐 이슈화 됐던 뭐 이런 호텔이라든가, 호텔은 뭐 최근 일이지만 단독 다가구 다세대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임대 물량들이. 거의 대부분의 그러면 이제 90% 이상 해당되는 물량들이 민간이 되는 건데, 1가구 1주택을 원칙적으로 한다고 하면 임대 시장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 부동산 시장을 단순하게 우리가 흑백 논리로만 과연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건설회사들은 어떻게 하죠? 건설회사에 있는 여러 가지 하청 업체들과, 그리고 뭐 건설은 뭐 토목공사만 해야 되나요 앞으로? 뭐 집을 더 이상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1가구 1주택만 든다고 하면. 그리고 이제 그거에 관련된 각종 이제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뭐 도배 장판도 있으실 거고, 뭐 사무를 보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공인중개사가 지금 현업 수십만 명입니다. 이분들은 뭐 일을 할 게 없죠, 이제 앞으로는, 그죠? 그리고 이분들은 밥벌이는 어떻게 될 거면, 이삿짐 센터는 또 어떻게 되는 거죠, 그죠? 여러 가지 파생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과연 해봤는지에 대한 것도 사실상 의구심입니다, 그죠? 지금 좀 우스갯소리긴 합니다만요. 서울에 지금 비어서 운영이 잘 안 되는 호텔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고 합니다. 왜? 정부에서 사들인다고 하니까. 참 여러 가지 아이러니한 여러 가지들이 뭐 일들이 어쨌거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참 걱정입니다. 정말로 이게 뭐 정당을 떠나서 이게 뭐 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겪어보지 않은 지금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겪고 있고 겪을 예정인 것 같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좀 좋은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죠.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좋은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요. 그냥 넋두리 차원에서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아무튼 시장이 과연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내년 시장 참 궁금합니다만, 사실상 어느 정도 답은 정해져 있죠. 글쎄, 이번에 이제 1가구 1주택 원칙에 대한 1가구 1주택이 이제 원칙적으로 허용이 된다라는 내용에 대해 국회에 발의를 했기 때문에 과연 이게 통과될 것인지도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글쎄요, 통과될까라고 생각하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상당히 자신 있어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그게 통과된다면 글쎄요, 어마어마한 진짜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집을 구하지 못하신 분들은 어쩌면 영원히 내 집을 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는, 자 그러면 뭐 없으신 분들한테는 정부가 뭐 돈을 대줄 건가요? 예를 들어서 집을 못 사시는 분들한테 정부에서 무이자로 집을 막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어쨌거나 좀 내용은 좋아요.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과연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리고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과연 이게 어울릴 만한 법인가? 전 세계에서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들을 대한민국에서 여러 가지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 국민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고, 저희는 인정하고 어쨌거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쉽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하여튼간 뭐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다시 좀 화제를 전환해서 가족들과 좀 즐거운 시간 나름대로 좀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좀 즐겁게 희망차게 좀 가족들과 좀 집에서 보드게임이라도 하면서
좀 행복한 날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5인 이상이니까 뭐 4인까지 이제 못 모이다 보니까 부모님을 집으로 초대할 수도 없는 거고 여러 가지 좀 답답한 건 맞습니다만 이 안에서 작은 우리가 이제 소소한 행복들을 하나씩 찾아가는 그런 날이 나날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정말 큰 힘이 되고요. 많은 댓글에 응원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그에 대해서 또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